자, 안희정 전 지사가 어제 오후에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2시간 전에 취소한 가운데 검찰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출금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와 길환영 전 KBS 사장을 영입하는 등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조 교수님?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미국에 갈 때 네. 뭔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밝힐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간다. 뭔가 전향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추측들을 일반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일단 그 발표를 보니까 일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좀 그 속도도 그렇고 네. 수준도 그렇고 범위를 좀 뛰어넘는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다 이런 의사를 밝혔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오고 갔던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갖고 갔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미리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5월 중에 만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같이 이제 정의용 실장과 같이 발표한 걸 보면은 예. 북미 간의 대화, 미국 간의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오늘 소식이에요. 저 그거 보면서 최근 며칠 동안 우리 특사단이 이제 방북하고 또 특사단이 돌아와서 다시 미국을 방문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변화가 돌아간 수준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다. 그리고 일반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파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북미 대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리리라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네.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걸 볼 때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비핵화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단초는 평창 올림픽 때 우리가 계속 염원했던 기대했던 그 수준으로 가고는 있는데 예. 여전히 비핵화에는 뭐 워낙 많은 이제 그 전제 조건들이 남아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이 성숙돼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일단 정상회담은 합의가 됐어요. 예. 남북 정상회담은.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도 여전히 분분한 것이고 어쨌든 그러나 과거처럼 실무선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결정이 된 구조가 아니고 예. 최근에 이런 구조는 논의 구조는 위에서 결정이 돼서 정상 간에 해결된 이런 구조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있다. 뭐 총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눈이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 두세 달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앞서 나왔거든요. 그동안 뭐 많은 언론들은 앞으로의 한 달이 한반도 특히 예. 이제 북미 대화의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을 만약에 허비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국면에 조성될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김정은의 그 정치 심리적 상태를 보면은 네. 세 가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은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지지한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화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예. 이 세 번째 중요한데요. 자기가 트럼프랑 단판을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란 거는 뭐냐면 가치와 동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오로지 거래. 오로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신뢰에 따라. 그래서 네. 신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통상 압박도 하고 뭔가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회담이 이루어질 때 이제는 대한민국은 빠지는 거예요. 예. 이제 북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서로 이제 협상도 해야 될 텐데 지금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의영 실장도 얘기를 한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이가 중단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예. 이 중단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결국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검증 가능한 비핵화고 미국이 그동안 계속 강조했었어요. CIVD라고 그래서 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것을 위해서는 탐색적 대화를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도발을 중단하고 이런 경우는 결국 트럼프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었던 거는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만 이후에 어쨌든 간에 북미가 5월 달에 만약에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의 가장 큰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를 하면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결국 북미 대화로 연결시키겠다라는 그 구상을 밝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실현됐기 때문에 그런 현재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 남은 한 2달 동안 사이에 있어서의 그 전제 조건과 관련된 북미 간의 아직 협상과 예. 그러한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요 하나 말씀드릴 시간이 예.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예. 다른 이제 관점의 얘기인데 중국은 도저히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제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는 만약에 북한이 핵을 무장이 계속 되고 예. 북한 핵 보유국 인정이 된다면 지금 뭐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 보유국 인정을 안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 보유국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구조로 가려하는 건데 중국으로서는 일본이 핵 무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건 도저히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예.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을 무장하는 것이 완전히 이제 결정이 돼버리면 일본의 핵 무장을 막을 길이 없을 거예요. 예. 글로벌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한국도 핵 무장 해야죠. 그야말로.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의 문제, 남북 대화의 문제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 전 따라서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미국도 당연한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CVID라는 건 뭐 기본 원칙이니까 중국이 절대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예. 구조 속에서 저는 당장은 너무나 많은 난관이 남아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반응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민주당도 위에 뭐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까지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성태 원내 같은 경우는 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니 비핵화라는 얘기 전혀 없는데 네. 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그 2차례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게 대북 정책이었어요. 예. 근데 비핵 개방 3천이라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비핵 개방이 조건이 아니라 결과가 돼야 되죠. 예. 그걸 조건으로 걸어버리니까 아무 일도 못한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북 정책이었었습니다. 예. 통일은 대박도 나왔지만은 근데 신뢰라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거예요. 북한이 신뢰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대북 정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것이 결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핵화라는 것은 결과인 거예요. 그걸 조건으로 달기 시작을 하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하튼 간에 비핵화를 위한 탐색적 대화를 하든 뭐 접촉을 하든 하고 나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입장을 명쾌하게 하는 입장. 다시 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비핵화다고 얘기를 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는 모르겠죠. 예.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미국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가는 그런 거를 가야지 이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안보 변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겠다. 그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비핵화를 이루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 최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이러한 투 트랙을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울 게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긴급 타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전제 조건과 결과라는 것의 인과관계 문제를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한국당의 이제 저런 입장, 예. 뭐 야당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거죠. 야당. 예. 원래 야당의 영어가 오포지션 파티 아닙니까? 예. 반대하는 당이라는 건데 특히 안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굉장한 급격한 변화거든요. 이게 왜 새로울 게 없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예. 불과 뭐 열흘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럼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뭐 속을 수도 있다. 위장 평화 공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럼 한국당이 겨내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말을 논거로 입증하려면 근거를 대고 좀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럼 현재 지금 이루어진 여러 가지 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이 한국당이 보기에 영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인다면 그럴 수 예. 있는데 네. 그렇다면 대안을 뭔가 지금처럼 속으면 안 된다는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 없이 자꾸 비판하니까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정치공학, 선거공학 쪽으로 예. 너무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지방선거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상황을 좀 보면 역시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처음에 잠적을 했다가 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지금은 또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좀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부정적이 아니라 국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다시 얘기해서 지금 안 전 지사는 정치 심적 상태가 패닉 상태라고 봐요. 예. 그 상황 판단을 못해요. 상황 판단을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로 따지면 추가 폭로가 이어지다 보니까 실은 기자회견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요. 예. 두 번째는 저는 변호사들이 조언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공개석상에 가가지고 인정을 해버리게 될 경우에 나중에 있을 법적 대응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변호인단에서 아마 조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제 검찰 수사로 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런 사죄보다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본인 말대로 어리석다는 거는 뭐냐면 예. 국민에게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육성으로.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뭐 잠적하고 뭐 법적 대응한다 그러고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인다는 거는 그동안 안 전 지사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많은 호감과 그리고 지지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보면 지금 판단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실제로 잠적 기간 동안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 법적 공방을 대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행동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를 선임 안 한다고 공문을 안 살 일도 아닌 것이고 예. 네. 이미 이제 그러한 것들은 초보 단계 지난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신으로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아예 기자회견 얘기를 하지 말았던가 예.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했다가 물론 그 전날 뭐 새로운 이제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뭐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되니까 이제 그 더 다른 비난에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 전 지사로서는 지금 사실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예.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자회견 한다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워낙 이 벌어진 일들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과나 이런 거 가지고 감내가 되거나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도 판단이 좀 흐렸던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특히 국민들한테 용서도 용서지만 피해자에게 더 진솔한 전 용서를 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어제 예. 그 기자회견 취소한다는 그 발표를 했잖아요. 공보관이. 예. 네. 그 충청남도 공보관이 발표했는데 공보관은 지금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안희정 지사는 전 지사인데 민간인이죠. 그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뭐 그건 넘어간다 치더라도 예. 어떤 거기서 사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사죄 얘기는 없었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하고 예. 그다음에 국민 일반에게 사죄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판단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투 운동을 두고 사실 여야를 구분하는 것도 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더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진보 진영 쪽에 추문이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더 이제 진보 인사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냐면 예. 그동안 진보 세력들이 얘기했었던 핵심적 가치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권, 예. 정의, 평등 이런 것을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충격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보수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보수 인사 속에서의 미투 폭로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시점의 문제다. 결국은 예. 이거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만연된 성차별적인 예. 권력 구조 또 뒤틀고 왜곡된 문화의 인식도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무슨 뭐 특정한 예. 그 진영에서의 잘못만으로 보고 이걸 또 운동권에서 만연된 그러한 논리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차별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큰 틀 속에서 보면은 미투 운동은요. 촛불 정신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 촛불이라는 거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키자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잘못된 이 부분 속에서요 남녀 간에 있어서의 이런 성차별적인 것들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예.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용기 있는 폭로가 나왔었던 이유도 뭐냐면 바로 촛불 정신 속에서 이것이
결국은 헛되되지 않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 진보의 시각에서 미투 운동을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약간 비상이 걸린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추미애 대표도 급하게 사과도 하고 또 제명 처리도 하고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거활동도 잠정 중단한 상태고 이렇게 좀 대비를 발빠르게 하고 있긴 한데 6.13 지방선거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 뭐 일정 부분 지금 지방선거에서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현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인물들이 전부 민주당 소속들이잖아요. 뭐 정봉주 전 의원은 뭐 민주당이 아직 복당은 안 했습니다만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안희정 그리고 지금 말한 박수현 전 대변인. 예. 박수현 전 대변인 뭐 전혀 아니다라고 입장을 계속 이제 얘기하고 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 쪽에 이렇게 쏠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앞서 얘기처럼 뭐 이건 정말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상 당장 민주당 소속들의 얘기가 나오니까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한데 아직 상당히 기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리고 보수 진보 전체적으로 이 프레임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뭐 한국당의 박순자 최고위원이 했던 말도 또 예. 구설에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사회적 위계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 구조에서의 남녀 성평 차별 문제와 같이 예. 결부되어 있는 거거든요. 성별 권력 구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전이 되면서 그렇다고 완전하게 진보 진영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선거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오늘 뭐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랐더라고요. 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북미 간의 대화 같은 것들이 가시권에 들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북 대화의 변수라든지 안보 변수 이것과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과 개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 가지고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전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평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게 70%를 넘었는데요. 조금 전에 박순자 의원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이 성폭력 근절대책 특위위원장입니다. 한국당의 성폭력 근절대책 특위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과거 우리 당의 불미스러운 일들은 대부분 술자리 합석이나 터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런 발언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성희롱과 성추행과 성폭력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들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터치하는 거는 그러면 괜찮은 거냐라고 예.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딴 것도 아니고 이제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가치, 정치적 도덕에 관련된 가치 문제가 실은 실종돼 있었어요. 예. 뭐 개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중요한 정책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예. 마이클 샌드라라는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지만 더 중요한 책은 왜 도덕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도덕이 결국은 도덕성이 무너지면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면 원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도덕성과 정의와 원칙이라는 이 세 가지 같이 함께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는 이 도덕적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각 정당들이 얘기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거를 넘어선다고 한다면 그 정당은 결국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정당으로서 결국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폐청산 프레임을 계속 밀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예. 그 프레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평평하게 만든 효과는 있지만 편편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여당한테 유리하고 야당한테 유리하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도라고 하는 분들이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는 결정이 되는데 도덕에 관련돼서 참여하는 모습을 진정하게 보여줄 때만이 예.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몇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당이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참여하고 예.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것을 다른 정당과의 상대적 평가로만 보면 안 되죠. 우리 학점으로 따지면은
D 플러스 맞은 사람이나 D 맞은 사람이나 똑같이 못한 거예요. 예. 그런데 D 플러스 맞은 사람이 D 맞은 사람한테 우리가 훨씬 잘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먹혀드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은 정치권 전체가 자성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정당들이 이 지금 미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좀 있어요. 예. 이게 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정당의 속성상 예.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하게 사회적 권력 구조의 문제거든요. 사회적 위계 질서의 문제인 것이고 예. 그 과정 속에서 남녀 간의 특히 남성들의 우월적 지위가 이런 형태로 나타났던 거란 말이죠. 예. 여성들의 성차별 구조가 맞물리면서 그런데 정당들이 이 부분을 자꾸만 특히 이제 야당이 뭐 여당은 뭐 지금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일단 본질에 맞지도 않고 미투의 사회적 함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차별 구조를 바꾸자면 여러 가지 남녀 간의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폭력적인 문제 이런 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이것은 적폐청산 구조가 맞물려 있다는 게 한국 사회 격차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네. 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저런 얘기, 뭐 터치를 하냐 안 하냐 이런 네. 문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국민들 오히려 화나게 할 수 있다.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그래서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면서 좀 정쟁화하는 이런 것들은 좀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D 플러스나 D 마이너스나 전부 다 반성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여론조사가 나온 걸 네네. 보면은 민주당만 유일하게 지금 5% 정도 올랐거든요. 이런 네네. 상황에서도 이건 좀 어떻게 분석을 그거는 해야 이제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집권 여당의 지지도는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계될 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졌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 지지도가 높아지는데요.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저기 지금 보시면요. 예. 없음 의견이 27%가 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저 조사 기관이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갤럽입니다. 갤럽이죠. 예. 예.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하면은 무응답층이 13% 정도 나옵니다. 그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음 의견 유보 쪽에 상당하게 지금 내포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추론을 해보면 중도 보수층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층은 지금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민주당은 지지가 높아졌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이 상황을 무당층들이 굉장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북미 관계 포함해서 지금 남북 관계 문제가 계속해서 좋아지다 보니까 예. 여하튼 간에 국민들이 안보와 관련돼서 이제는 평화와 전쟁이라는 프레임이라든지 평화와 압박이라는 프레임이 충돌됐을 때는 네. 평화 프레임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기 보시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나 이게 주초에 예를 들어 나왔던 바른미래당 리얼미터 거의 겁니다. 예. 이건 저거죠. 바뀌었습니다. 13.4%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예, 13.4%하고 예. 26%라는 거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자유한국당과는 지금 19.7%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20% 7% 정도 그렇습니다. 차이가 저게 나네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물어보면 무당층이 줄어들게 됐을 때 그 현재의 무당층은 상당히 보수층들이 많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조금 유동적이지만은 여론조사는 항상 우리가 그 지적해야 될 부분은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예. 경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을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패턴은 거의 지금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1강에다가 뭐 1중에다가 나머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저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특히 보수의 위기고 예. 보수가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단지 얘기해서 안보적 보수로서는 지지를 바꿀 수가 없다. 예. 그러니까 보수가 다른 형태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자꾸만 개발도 하고 어젠다도 만들고 이슈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반공적 보수라든지 안보적 보수만 가지고 끌고 갔을 때는 저렇게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